오늘 세계와 K 코너에서도 좀 체포영장 과정 좀 제대로 한번 다시 또 다뤄보겠습니다. 자, 문희정 평론가 알파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 뭐 세계 소식 다루기 전에 우리 지금 국내 소식 중에 윤석열 지금 체포하는 거 현재 상황 다시 조금 소개를 드리면요. 공수처에서 관저에 진입을 했습니다. 관저에 진입은 했고 체포영장을 제시를 했고요. 관저 안에 실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의 경호관들하고 대치 중이다.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전달해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알파고 기자 저 한남동 쪽으로 왔다면서요? 저 바로 우리 MC님 뒤에 네, 보이는 네. 이 사진 네. 옆에 좀 약간 이렇게 상도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그 남산 터널을 가는 거, 저 거기를 따라 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한남대교를 제 인생에서 여러 번 지나갔는데 이렇게 네. 한남대교가 막힌 거 처음이었어요. 저도 사실은 집에서 올라면 한남대교를 넘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반포로 돌아왔어요. 좀 많이 돌더라도 반포대교. 아 근데 반포대교도 지금 막힐 것 같아서. 네, 다 막힙니다. 지금.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만큼 한남대교 즉 한남동의 관저 앞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요. 경찰차들도 뭐 2,700여 명의 경찰들이 배치돼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지지자들하고 뭐 지금 집회 인원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사실 늘 시위나 집회가 네. 열리면은 청와대 앞 광화문 뭐 이런 그렇죠. 쪽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뭐 구중궁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청와대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하면서 본인이 소통을 강조하면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지 밖으로 않았습니까? 나왔죠. 사실은 그것 자체부터가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야기하는 일이었거든요. 네. 그때 용산 주민들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미 예측 가능했거든요. 조금 지나니까 그 앞에서 또다시 뭐 지지 시위가 열리고 또 네. 비판 시위가 열리면서 용산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했죠. 네. 자, 관저 역시도 청와대에 있었으면 굳이 외교부 장관의 관저를 뺏을 이유도 없이 거기를 또 뺏어가지고 본인 관저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기가 외교부 공간이었어. 그렇죠. 장관 공간. 네. 그러니까 거기를 뺏어가지고 본인이 또 마음에 든다고 거기를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그때부터 또 거기에 비극은 시작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왜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었는지 저는 이번 기회에 많은 국민들이 좀 다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마저도 다른 국민들이 좀 배려한 일이었다. 아침마다 출근한다고 길 막고 경찰 괴롭히고 지난 약 2년 넘게 그 난리를 폈던 정권 아닙니까? 가짜 출근도 있었죠. 뻥카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던데. 그러니까요. 아니 청와대에 있었으면 그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을 이 난리를 쳐놓으면서 끝끝내 국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네.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니 저는 근데 그렇게 이 생각합니다. 청와대 기가 안 좋다면서요. 그게 거기로부터 말이 기운이 됩니까? 안 좋다면서요. 그러면은 그전 대통령들은 왜 거기에 있었을까? 그러니까. 아 다 감옥 갔잖아요. 저기 알파고 하여튼. 일본에서도 총리 관저가 귀신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안 들어가는 총리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게 지지율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총리들은 안 들어갔어요. 귀신 네. 나온다고. 그런데 이번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귀신 나온다는데 괜찮냐 그랬더니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지지율이다. 낮은 지금 지지율이다. 시계로 총리가 그러니까요. 자, 그만큼 한남동이 우리 알파고가 처음에 그 얘기했어요. 알파고 이 한남동 이런 모습 처음 본다. 네. 왜냐하면 한남동에 외교부 공간이 있었지만 대통령 공간이 있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현직일 때 체포영장이 발부돼 가지고 영장이 집행되고 또 영장을 거부하고 있고 선동하고 있고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미국 대사도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이제 네. 이재명 대표는 다 만났고 다음에 이제 그 국힘당이나 만났는데 거기서 미국 대통령이 대놓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이 이렇게 민주주의적인 것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네. 우리는 뭐 대놓고 그 계엄령을 반대했다는 계엄령 선포를 반대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근데 또 지금 시위자들이 미국 국기를 들고 성적이 들고 나온 게 제일 기가 막힐 거예요. 미국 그거는 입장에서는. 난 묻고 싶어요. 성조기를 저 왜 들고 옵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저 성조기 있거든요, 지금 저기도. 중요한 건 저분들이 저게 심지어 이스라엘기는 안 보이던가요? 이스라엘 기대 기도 있었어요. 있어요. 그쵸. 이스라엘기는 왜 들고 옵니까? 그건 뭡니까? 유태교인데 거기는? 그러니까 저는 이 시위자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일관성이 없어요.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한미 동맹을 끈끈하게 생각하고 한미 동맹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불법 계엄을 앞장서서 가장 크게 반대하고 윤석열 정부가 제일 먼저 손절 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지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 태극기 모독부대는 성조기 들고 나오면서 그 국제 관계라든지 지금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른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성적이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 상당히 불쾌하고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너희들이 우리도 몰래 계엄하고 이 난리를 치느냐.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국 정보기관에서 한국의 불법 계엄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그 이전부터 수많은 정보들을 이미 첩보들을 다 수집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들 입장에서 사실은 윤석열과 관련해가지고 그들 입장에서 이제 현장에서 이 정보를 수집한 사람과 이걸 보고를 했을 때 그 보고만 받아보는 사람들 사이에 네. 갭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거냐면 아니 계속 무속인들을 만나고 다니는데요. 또는 전직 그 정보사령관 출신이 지금 보살이라는데요. 보살인데요? 무속인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다 첩보로 해가지고 보고서를 올렸을 때 과연 미국 현지에서 이걸 받아보는 고위직 입장에서는 이걸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자, 똑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가장 이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성조기를 계속 들고 나오는 거를 쓸 거 아니에요. 네. 본인들도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겁니다.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터키나 이런 데는 뭐 미국과 관계 없겠지만 다른 나라 국기 들고 가서 막 그렇게 하는 거가 있나요? 오히려 튀르키예는 딴 나라에 가다 자기 국기를 심어줘. 튀르키예 국기를 시리아나 이런 데 심겠네요. 예. 그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시리아 이제 내전이 끝났잖아요. 네. 그때 시리아 내전에서 무장단체 한 쪽이요 튀르키예 국기를 가서 여기저기 꽂아줬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걸로 그런 거리 있고요. 그리고 그 좀 기분이 나쁜 거 뭐냐면 지금 댓글장에서도 외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삼가하라 했는데 여러분 저도 한국 지금 사람이에요. 저 유권자예요. 한국 저 세금도 사람입니다. 내고 그 투표도 댓글 하는데. 아마 좀 착각한 것 같은데 우리 네. 알파고 한국인입니다. 아니 지금 제 기분 나쁜 거 뭐냐면 지금 이 장면들 다 일일이 처음에는 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네. 외신이 처음에는 기사가 나오면 이거는 그냥 너무 지나친 반대한 마음으로 나온 기사이겠지라고 해서 모든 기사를 일단은 보도하진 않아요. 근데 네. 기사가 그러니까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와 있는 외신분들의 가반수 이상 부인은 한국분이 일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야 진짜 무속 맞아? 무당 맞아? 이런 것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다고 하면 이제 그분들 써요. 네. 이 쓰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미국 아니면 영국에 있는 데스크에 있는 그 차장님이 처음에는 올 때는 야 이거 맞아? 이거 맞아 하고 전화를 못 해요. 믿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이 모든 모습들이 지금 외국에다가 제대로 보도되고 있고요. 사람들이 놀래요. 논란이. 그렇죠. 제가 만났던 외국 분들도 저희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외 우리 나가는데 알파고가 어이가 없어서 하는 소리죠? 네,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요. 야, 알파고 너 이 핸드폰하고 이 전기차를 만든 나라인데 이거 너네 나라에서 일어나는 거 맞아? 맞죠?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 사람들 시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냥 이렇게 비유를 해드릴게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네. 와이프가 계속 무속인들하고 만나고 돌아다니고 주변에 막 주술사 무속인들한테 만난다고 하죠. 물어보고 거기는 주술사. 예. 예, 만약에 그런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러면은 계엄해버리고 네. 말이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됩니까? 예, 프랑스 망했구나 미쳤어 이런 생각으로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죠. 얘기하죠. 당연히. 네. 자 지금 속보 좀 전달해드리면 체포하러 들어갔는데 사실은 안에 군부대가 있다고 했거든요. 수방사 병력들 공수처 수사관들하고 군부대하고 좀 대치 중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경호관들이 인간벽을 쳐서 지금 대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관저 안에 수방사 병력들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수방사 병력들은 좀 무서운 게 화기를 갖고 있죠. 총 네. 같은 거. 네. 그래서 사실 좀 아무 불상사 없이 체포가 돼야 되는데 자 이런 것도 사실 한 나라의 수반이었잖아요. 이런 상황까지 만들고 싶습니까? 알파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래가지고 정말 뭐 총기라도 발사가 된다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아니 사실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어떤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네. 쿠데타 결과로 가서 대통령 체포하려고 하면 이 모습이 자랑스러워요. 네. 와, 군부 쿠데타를 이렇게 대응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쿠데타 선포된 것도 아니고 쿠데타가 지금 진행 중도 아니고 완전 이제 시민들에 의해서 민주주의적인 절차로 우리는 수장도 뽑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뽑힌 거고. 그래서 뽑힌 거잖아요. 네. 0.7.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자기 아버지가 박정희 같은 장군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너무 순진하게 네. 뭐 갔잖아요. 네, 아예 뭐 저항하지 않고 네. 체포됐었어, 구속됐었어. 그리고 80년부터 88년까지는 대한민국 절권 통치로 끌고 갔던 전두환도 안녕 구치소로 갔어요. 네. 아니 지금 이 두 명이 어떻게 보면 뭐 나름 좀 약간 부정적인 것들도 그쪽 시절에 있었는데 그래도 그 두 명의 모습이 사실은 교훈처럼 남아야 되거든요. 이 어촌령 앞에서는 그쵸. 누구다 다 똑같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 한국에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방송 나오잖아요. 저 너무 사실은 티를 안 내지만 속으로는 너무 똘똘똘똘똘 이렇게 무서우면서 방송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에 있는 5천만 명 사람이 박정희 딸내미도 봐주진 않았는데 네. 내가 조그만 실수하면 나 봐주겠어? 자, 윤석열 지금 안에 있습니다. 아마 관저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내에 아마 있는 걸로 보이고요. 공수처는 관저 문을 열고 이 관저 안에 들어가서 일단은 영장 제시를 했습니다. 영장 제시를 하고 실제로 수색 영장이랑 체포영장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잡아오는 과정, 이게 수색 체포 연결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1차적으로는 경호처 직원들하고 좀 대치가 있었고 지금 군부대하고 대치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네. 지지자들을 향해 가지고 나 지켜달라라고 네. 다이렉트로 메시지를 내고 이런 모습들이 가장 근래에 어디서 나타났던 모습하고 똑같냐면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이요? 브라질의 극우 네. 대통령인 보우소나루. 보우소나루는 소령 출신이에요. 예비역 네. 소령 출신인데 브라질도 한때 군부 독재가 있었거든요. 네. 보우소나루는 끊임없이 다시 우리나라가 군부 독재로 돌아가야 돼라고 얘기하던 사람이고 이 사람 굉장히 극우적 발언을 하던 사람인데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돼서 이 사람이 본인이 어쨌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으면은 그 법치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건데 계속해서 이제 가로막힌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얘기가 자꾸 안 되고 본인이 추진하려던 정책이 막히고 법원에서 막히고 이러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은 본인이 대통령인데 아하. 지지자들을 향해서 내가 대법원 때문에 일을 못하겠어. 내가 의회 때문에 일을 못하겠어. 나를 따르는 지지자들이여. 그들을 향해서 빨리 반대 목소리를 내라. 똑같네요. 거리로 나와라. 비슷하네요, 네. 우리랑. 대통령일 때. 그래서 실제로 본인 대통령인데 지지자들하고 같이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지자들이 대법원에 몰려가고 의회 앞으로 몰려가는데 잘한다를 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뭐까지 했던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룰라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 2023년 1월에 취임을 했어요. 예. 불과 며칠 안 돼서 그 보우소나루의 지지자들이 대통령 군까지 쳐들어갑니다. 야, 이거 유사합니다, 지금 상황이.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과연 이 지지자들을 대통령 군안으로 누가 들여보내줬느냐. 그러니까 보우소나루의 세력들이 남아가지고 그들과 같이 친위 쿠데타를 꿈꿨던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미 지난해 11월에 관련해가지고 국방장관부터 비롯해가지고 그 군 고위직들이 다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얘기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우소나루 전 세계적으로 그 손가락질 받는 보우소나루랑 똑같은 모습을 지금 윤석열 씨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윤석열 지금 안에서 뭐 이렇게 박은정 의원 얘기에 따르면 지금도 격노하고 있을 것이다. 나 막아라! 못 들어게 해라! 뭐 이럴 거라고 하거든요. 본인이 그 영장을 집행하던 검사입니다. 그거를 본인이 맡고 있다. 이거는 알파고는 어떻게 봅니까? 저는 사실 이거 비슷한 일이 페루에서 여러 번 일어났어요. 페루요? 예, 네. 페루는 이제 탄핵 맛집이거든요. 탄핵 맛집입니까? 예, 거기 탄핵들 많이 일어났는데 네. 이제 거기서도 이제 대통령이 이제 국회 해산 명령을 내렸거든요. 네. 근데 해산 안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지지하는 거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전에 너무나 극우 부지머리 대통령이 있었는데 네.
그분의 이제 일본계 네, 일본계. 대통령이죠. 그래서 그분의 예. 딸내미하고 이분이 붙었는데 이제 거기는 1차, 2차 있어요. 그 결선까지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본선 때는 너무 많은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아. 표가 너무 갈라진 거예요. 갈라져서. 네.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너무 갈라지니까 너무 극우하고 너무 극자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극자 대통령이 너무나 미세한 차이로 뽑혔어요. 아하. 근데 이분은 미세한 차이로 뽑혔는데 이제 국민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이제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는데 네. 국회가 해산 안 돼가지고 본인이 탄핵당했어요. 그러니까 친이 쿠데타 같은 게 많네요. 사실은 그분도 진위 쿠데타보다는 그냥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국회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부정선거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분이 그런 부분 다르더라고. 네. 자,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은 체포를 시도하고 있는 공수처 간저 내에서 군부대 수방사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세계 소식 조금 다뤄봐야 되는데 31일 날이 체포영장이 발부되던 네. 날입니다. 외신들도 이거를 긴급하게 다 타전을 했었죠. 맞습니다. 그 12월 3일 불법 계엄이 선포되던 그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외신들이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다 속보로 계속해서 또 분석 보도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네.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의미로든 이렇게 전 세계의 외신이 쉴 새 없이 우리나라를 들여다보고 있는 게 요즘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주목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나 거의 싶네요. 시리아 내전하고 지금 이거 똑같이 나와요. 거의 같이 보고 그러니까요.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정도로 세게 본다는 계속 거잖아요. 앞면에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절대로 외신들이니까 잘 모를 거다, 우리나라 상황을 잘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알파고 기자가 네. 얘기한 것처럼 너무 정확하게 더 잘 알아요. 예, 우리보다 정확하게 더. 다 알고 있고 예.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다 항상 보도 밑에 어떤 내용들인지 갈무리 해가지고 지금까지의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까지 이제 갔잖아요. 네. 그 얘기도 이미 외신에서는 이미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외신이란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의 주요 언론, 매체들. 네, 예. 다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지금 아니 어느 정도라면 네. 워싱턴 포스트 여기 한 명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한 명으로 커버하기 힘드니까 링크드인에다가 광고를 올렸거든요. 네. 한 달간 저와 함께 알바를 할 만한 아. 프리랜서 기자를 찾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네, 워싱턴에서 한 명 지금 부족하니까 한 명 찾고 있어요. 원래는 사실 일본, 한국 같이 이렇게 다루는 기자들 보통 한 명씩 이렇게 원래 두고 있거든요. 동아시아 다 다루는데. 한 명 정도 다루고 있는데 예.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이 일본에 사실은 아시아를 다루고 있으면 네. 일본에 보통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많죠. 지금은 다 한국에 들어와 네. 있다는 거예요. 도쿄에서 네. 우리 끝까지 다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 지금 들어와 우리 있습니다. 서울에 지금 돌아서 예, 서울에 한다는 다 거잖아요. 있습니다. 특히 네. 지금 보니까 헌법재판소 취재협조 요청한 외신이 70개 정도 됩니다. 야, 저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 탄핵 심판, 대통령 체포 등등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외신에서? 예, 제가 앞서서 계속 비유를 드립니다만 만약에 프랑스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네. 우리나라 그 매체들은 안 보낼까요? 프랑스에? 저도 엄청나게 기자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은 사실 제가 브라질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브라질 그러면 에이 우리가 브라질급은 아니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너무 예. 웃기게. 예. 그러니까 한국은 한국인들 스스로 생각할 때도 그렇게 대단한 나라지만 전 세계에서 봤을 때도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 중에 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어느새 한국에 대해서 권위주의적인 체제로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행을 하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퇴행을 하고 있는데 그 퇴행을 애써서 지금 마지노선으로 막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한국인들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후퇴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회복을 확 해서 일어날 것인가를 전 세계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보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을 받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기를 맞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극우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준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세력들 역시도 극우 정권들 많이 들어서고 네. 있는 상황이고 극우 정당들이 많이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 상황 속에서 정치가 이렇게 후퇴를 할 때 시민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민주적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을 해야지 이 퇴행을 막을 수 있느냐를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실험실 같은 곳이 그렇죠. 한국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주목을 하고 지금 또 속보 상황은 체포영장 집행 인원이 지금 150여 명인데 그중에 80여 명이 관내로 지금 진입한 상황이고요. 윤석열 측에서는 이 불법 영장이다, 체포 무효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결국 법적 조치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뭘 의미하면 법적 조치가 아니고 앞에 있는 경호관들이나 그 군부대한테 좀 독려하는 그런 어떤 그렇죠. 메시지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메시지 때문에 계속 대치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만약 계속끼리 그걸 거부하거나 막는다면 그 군인들이나 그 경호관들도 경호관들도 공무집행 방해죄라든지 현행범이 될 수가 있고 사실상 즉각 체포해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 체포해야 되는데 자, 또 지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 자제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좀 밝힌 상황. 그럼 무리하면 나와야지 안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국민의힘도 사실 납득하기 어려워요. 이게 법을 보수 정당이고 이러면 법을 지켜야 되고 전통을 지켜야 되고 하는데 이런 정확한 체포영장이 나왔으면 나와서 거기서 다투든지 이걸 또 거부하고 어쩌면 저런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가 약간 선동하는 모양새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외신들이 분석 보도를 낼 때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네. 이 내란 수계 윤석열에 어떻게 동조를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분석 보도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법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다수 한국인들이 원하지 않는, 그러나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행태에 대해서도 외신들이 다 비판 보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저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에서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이거 하지 말아달라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저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결국은 지금 밖에는 수많은 그 사람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저 메시지를 또 보면 또 자극이 돼가지고 뭔가 문제가 돼요. 체포영장이라는 게 잡아서 데리고 갈 때까지 계속 문제가 되거든요. 그 과천까지 갈 때까지 차로 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유혈 충돌이라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려되는 게 사실입니다. 유혈 충돌이 일어나고 네. 거기서 이제 지금 진짜 자칫 잘못하고 여기 있는 이제 경찰분들하고 여기 있는 시위자들 사이에는 충돌이 일어나다가 물론 이제 젊은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완전히 네. 다 나이가 많으신 이 뭐 분들 아닌데. 젊은 분도 있죠, 당연히. 근데 대다수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네. 여기서 자칫 잘못하고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몇 명 사람이 여기서 돌아가시면 이제 그분들이 친척들이 있을 거고 지인들이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 있을 거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나라가 진짜 아수라장이 되면 맞습니다. 그때 진짜 말 그대로 누군가가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어요. 네. 자, 요거 하나만 좀 다뤄보죠. 올해 한 해 마무리하면서 외신들이 주요 사진들을 꼽는데 요번에 그중에서 우리 대한민국 계엄 탄핵 관련 사진들이 꼽혔습니다. 특히 안기령 민주당 그 네. 대변인 부대변인이죠. 그 총 잡는 모습 그 사진들이 이제 아주 주요 사진으로 올해를 정리한 사진으로 이제 이게 이렇게 외신에서 이런 사진들을 꼽는 거는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일단 사진만 딱 설명 없이 보여주면은 이 사진이 어느 나라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것 그러니까요. 같냐. 딱 봤을 때. 딱 네. 봤을 때는 네. 이거는 절대 만약에 정말 딱 사진만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은 어느 누구도 이거는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못 할 없을걸요. 겁니다. 그 정도로 충격적이라는 거죠. 네. 사실은 이 총이라는 것과 총이라는 게 도심 한가운데 등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게다가 또 여성 정치인이 이걸 잡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
그 사진도 뉴욕타임즈가 2024년 사진으로 보는 올해 보도에서 그 사진을 딱 선정을 했거든요. 네. 그것 자체가 사실은 뉴욕타임즈가 계속 주목하고 있는 건 미국 네. 언론들은 계속해서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냐면은 이 한국인들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한 아하. 엄청난 칭찬을 하면서 이거 굉장히 대단하게 봐요.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는 시위하면은 절대로 네. 평화로운 시위보다는 폭동으로 번지는 경우가 그리고 거의 트럼프 국회 선거 그쵸. 사건 봤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가장 평화로운 모습으로 가장 절체절명의 나라를 구하려는 모습이 핵심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리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는 모습 있잖아요. 네. 그 역시도 사실은 굳이 설명을 달지 않으면 이게 2024년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장면이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 심지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조차도 이런 식으로 위협받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굉장히 저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많이 일으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전 세계는 지금 한국인들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절차대로 잘 해가지고 몇 개월 안에 다시 이제 새로운 대선을 통해 가지고 민주적으로 대통령을 다시 딱 뽑아서 정상 국가화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전 세계는 아마 우리를 주목할 통해서 겁니다. 희망을 꿈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1단계가 좀 기초적인 게 이 체포영장 집행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속보가 좀 우려스러운데요. 공수처하고 경호처 이게 몸싸울 충돌이 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뭐 이 정도 예상은 하긴 했지만 좀 더한 일이 좀 일어난다면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네, 뭐 하여튼 잘 좀 이렇게 체포되고 그게 법적으로 법대로 좀 잘 좀 되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됩니다. 자, 오늘 세계와 K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파고 문희정 평론가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화요일 코너는요. 지금 목요일 코너죠. 쇼미더 민심 코너입니다. 다시 돌아온 우리 윤희용 대표님 또 박영식 정치사 에디터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저 신년 맞아서 시간을 좀 바꿨습니다. 목요일 8시 35분, 40분 이때 하려고 합니다. 두 분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새해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네. 대표님. 지난 한 해 노고 많으셨고요. 새해 신년 복된 새해 맞으시길 바라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부담 많으셨을 텐데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2025년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준비된 것 같아요.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하세요. 박영식 에디터. 저는 뭐 다른 것보다 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2025년에는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항상 건강 챙기시고 댁내 두루 좀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달 31일 말일날 이틀간 실시한 내용입니다.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ARS 방식이고요. 응답률이 3.4%로 집계가 됐습니다. 신년 특집으로 지금 조사가 대선 가상 대결 해봤는데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또 개혁신당은 이준석, 고정값 두고 국민의힘 후보들을 바꿔가면서 질문을 했는데, 자, 먼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특히 첫 번째 질문이 홍준표 네. 국민의힘 나왔을 때 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을 국민의힘 후보로 넣었을 때 네. 3자 구도로 이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 홍준표 대 이준석입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50.9%의 지지를 보였고요.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24.4%, 이준석 의원이 10.4%, 나머지 기타 다른 후보, 적합한 후보가 없음은 한 자릿수로 이제 평가가 됐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에 어쨌든 과반 이상이 이재명 대표를 선택할 것으로 50.9입니다. 네, 응답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과 개혁신당 지지층은 뭐 각각 홍준표와 이준석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지표가 있고, 이념적으로 진보와 보수를 나누어서 보면 보수가 홍준표 46%,
이재명 23.1%, 이준석이 13.3%고요. 중도층에서는 이재명이 48.1%, 홍준표 21%, 이준석 12%로 지지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높은 수치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전 지역, 전 연령층에서 높은 비율로 지지 응답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주목해 볼 부분이 있을까요? 특히 연령별, 지역별. 예,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연령대별로 이제 봤을 때도 이제 우리가 60대, 70대 네. 보수적 성향이 좀 있는 연령대잖아요. 그런데 60대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가장 높은 지지를 60대도 보여요. 그래요? 네, 네. 60대를 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48.7%가 네. 절반에 육박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25.2%. 그러니까 이 60대도 상당히 사실은 뭐 과거처럼 완전히 이제 보수적 성향이 매우 강고하다라고 볼 수 없는 흐름 가운데 네. 이제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주목되는 연령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우리가 뭐 옛날에는 40대가 대선에 키를 쥐고 있다는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20년 전에. 옛날에. 10년 전에는 50대. 예.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60대가 상당히 키를 쥐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매우 인구수도 높습니다. 많아요. 예, 그다음에 60대의 전반들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60대 분석들이 아마 많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70대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 좀 앞서긴 하네요. 오차범위 그러니까요. 내긴 합니다만은 34.6, 홍준표 시장은 31.1, 이준석 전 대표는 9.9%니까요. 70대에서도 이제 혼전 양상인 것이고 뭐 이것은 이제 지금 보수층들이 아마 약간 뭐 너무나 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누구를 지지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수층 내의 기류가 온전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도 약간 있네요. 디스카운트 된 부분들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대구 경북은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대구 시장이기도 근거지죠. 하고요. 예, 그런데도 근거지죠. 이 지역에서도 본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48.7%, 네. 60대랑 동일한 수치가 나왔고 홍준표 시장은 29.6%, 30% 정도 가까운 지지율을 보였으니까 뭐 지역에서도 대구 민심도 상당히 사실은 복잡한 기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도층은 좀 어떻습니까? 민심의 푸념계로 또 읽히기도 하는데 지금 결국 영남에서도 이재명이 좀 앞선다고 하면 중도층에도 이재명 대표가 좀 우위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중도층에서도 48.1%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그 당장 이제 내일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중도 민심이나 무당 민심이 중요하다라고 봤을 그런 때 얘기 하잖아요. 상징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이제 이렇게 쏠리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뭐 일단 될 사람 밀어주겠다라는 우리가 밴드웨건 효과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뭐 뉴스토마토 조사 말고도 이런 뭐 삼자구도나 양자구도 대결 조사를 보면 일단 이재명 대표가 좀 높게 쏠려 있는 현상은 분명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 시점까지도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뭐 이번 조사에서도 될 사람 밀어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중도 민심에 작용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호불호를 좀 떠나서 윤석열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에 또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니까 안 되겠다. 결론적으로는 대통령 적합도 측면에서 봤을 때 호불호를 떠나서 누가 대통령직에 걸맞는가라고 이제 본다고 한다면 역시 될 가능성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 국면을 이끌어가는 어떤 주도권 차원에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좀 더 안전하게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의원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중도 민심이라는 게 일단 명태균 게이트가 일단 좀 그러네요. 그것도 있네요. 걸려 있고요. 그건 이제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은 중도 민심을 봤을 때 12.4%, 홍준표는 21%. 그러니까 이 두 후보 모두 다 이재명 후보에게는 사실 좀 턱없이 부족한 그런 지지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까 제가 표집 정치 성향을 말씀 못 드렸는데 네. 중도는 383명이 응답을 했고요. 보수가 334명, 진보가 316명이라 가지고 좀 골고루 지금 이 조사에서는 표집된 거예요. 표집이 된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조사가 나왔다라는 것은 범여권의 그리고 범보수 계열의 후보들에게 좀 위기와 우려를 보여주고 있는 현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 놓고 한번 돌려봤고요. 두 번째는
한동훈 전 대표를 놓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개혁신당은 이준석 의원 대결인데 요거 박영식 에디터 어떻게 결과 나왔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49.8%로 마찬가지로 높은 응답을 보였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21.3%, 이준석 의원이 12.4%, 기타 다른 후보 적합한 후보가 없다라고 응답한 것이 다 한 자릿수였습니다. 네. 이념적으로 진보 보수를 좀 나누어서 보면 보수층에서는 한동훈이 34.2%,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15.7%. 근데 이재명 대표가 보수층에서도 21.7%예요. 없네요. 예, 요거를 좀 주시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3자 구도에서도 중도층에서 이재명 48.8, 한동훈 27.4, 이준석 14.2로 나왔습니다. 70세 이상에서는 한동훈, 이재명, 박빙인데 연령별로 70세 이상을 제외하면 모두 다 이재명 대표가 확실한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윤 대표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한동훈, 매우 이제 네. 앞에 우리가 홍준표. 시장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를 봤잖아요. 네. 근본적인 이제 차이가 있어요. 아, 차이가 있습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중요한 게 어떤 지지층의 결집도라고 표현을 네. 하는데요. 그 당 지지층과 그 후보와의 뭐 조화, 결집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가령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층의 87%가 지지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 80% 넘으면 그 당의 지지층들이 그냥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조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3.7%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낮은데 예, 높진 뭐 않네요. 그래도 뭐 60% 이상이니까 그 정당의 지지층들이 뭐 수용 가능성이 상당히 뭐 어느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조사에서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로 바꿨을 때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46.7%만이 지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절반도 안 되는 사람, 절반의 지지도 한동훈 대표가 흡수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많이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당내 리더십이 탄탄하지 못하다,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수치에서도 명확히 이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는 이 조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의 어떤 경선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네. 했을 때는 사실 쉽지는 않은 못 부분이죠.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길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뭔가 새로운 뭐 경로를 예. 탐색해 보려고 할 가능성도 있고 고민이 또 깊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요 지표를 보면 또 그런 것도 알 수가 있네요. 네. 자, 다음은 오세훈 시장을 또 넣어봤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민주당은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어떻게 결과가 났습니까, 박인식 에디터? 예,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국민의힘 후보를 넣어봤을 때 결과는 이재명 대표가 49.2%였고요. 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26%, 이준석 의원이 10.2%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개혁신당 지지층 모두 오세훈, 이준석을 각각 절대적으로 지지한 건 뭐 매한 가지고요. 네. 이념적으로 진보 보수 나눠 보니까 보수 쪽에서 보수층 응답층은 오세훈 44.4%, 이재명 22.9%, 이준석 10.3%였고요.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48.8%, 오세훈 23%, 이준석 12.7%로 지지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아까 한동훈 쪽과 마찬가지로 60대까지는 연령별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높은 비율로 지지를 받았는데 70대 이상은 또 오세훈 시장이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재명 대표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도 사실 눈여겨봐야 될 부분도 있을까요? 우리 토마토에서 하여튼 이렇게 돌려가면서 해봤는데 오세훈 시장이 조금 더 다른 분들보다 높긴 하네요. 예,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든가 네. 또는 보수층에서의 지지는 뭐 홍준표 시장보다 약간 낮긴 하지만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에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수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뭐 상당히 이제 후보로 받아들여지는 데 있어서 네. 거부감이 상당히 덜하다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지지층까지 봤을 때는 이제 26%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조사들이 앞으로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앞으로? 이제 가상 예. 대결을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는데 그러면은 1등 후보가 아닌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했을 때 내가 제일 높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모든 후보들을 놓고 하는 다자 대결 있잖아요. 다 놓고 하는 거기서는 거하고. 내가 예. 뭐 4등, 5등밖에 안 돼. 그렇지만
어떤 다른 정당의 경쟁 후보 1대1로 붙었을 때 또는 이제 3자 대결을 했을 때는 네. 내가 제일 높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캠페인에서 근거 자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시장 24.4%였는데 26%였으니까 본인이 3자 대결 각 세트 사례별로 봤을 때는 제일 높다. 제일 높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근데 다자 대결에서는 홍준표 시장보다 높지 않거든요. 네. 아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경쟁력이 있다, 본선 경쟁력이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표와 격차가 워낙 크기는 할 텐데 그래도 이제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차이가 나는 점이 이제 근데 아주 미미합니다. 미미해서 사실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텐데 정치인들은 오차범위 막 무시하고 무시하죠. 한 0.1%도 높아도 자기가 높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한테 유리하게 얘기하기 정치인들 네,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지금 국민의힘의 변동값으로 등장하는 다양한 후보들의 입장은 네. 사실은 양자구도의 조사를 더 바랄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또 어제와 오늘 상황이 또 달라진 게 이 조사가 12월 말일과 그 바로 전날까지 네. 이틀을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최성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택하지 못했던 그런 시기의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임명을 하고 나서 상황이 좀 달라진 거는 네. 오늘도 이준석 의원이 본인 SNS에 올렸지만 방금 저희가 이 앞선 시간에 잠깐 다뤄봤던 네. 윤석열 씨의 그 입장이 극우 보수 유튜버들이나 그 지지자들에게 전해졌었잖아요. 그 서한이나 공식 문서를 보고 나서 이준석 의원이 SNS를 올렸는데 네. 지금 지금 급선무인 것은 윤석열의 하야다. 나는 대선 안 나가도 된다. 몇 월생이죠? 제가 정확하게 아마 생일이 4월 5월인가 예, 4월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3월 31일 이전에 이제 대선이 열리면 본인은 이제 출마 못 나가는 자격을 거죠. 예. 없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3월 31일 이전에 대선이 열리는 게 뭐가 됐습니까? 저는 네. 대선을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 윤석열의 하야가 중요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이 글을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좀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탄핵 심판이 빨리 앞당겨지면 본인의 대선 기회가 없다라는 거를 좀 알아차린 것 같고 40세입니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 출마를 하려면 우리 박영식 에디터의 아주 예리한 눈인 것 같습니다. 예. 그죠? 딱 이준석 네, 의원. 그 네. 글에 대해서 심리 상황까지 딱 이제 캐치를 하신 거니까. 네. 그 사실 지금 이준석, 오세훈, 홍준표 얘기를 했는데 이 세 사람은 또 명태균하고도 관계성이 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봐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 관계 없는 사람 한 명 있어요. 유승민 전 의원. 네. 유승민 전 의원을 또 국민의힘 후보로 하고 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한번 돌려봤는데 요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박영식 에디터? 네,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도 일단 뭐 1, 2, 3위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 수치상으로 조금 유의미한 걸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48.4%, 유승민 전 의원이 16.9%, 이준석 의원이 12.2%인데 기타 다른 후보, 적합한 후보가 없음 쪽이 두 자릿수, 그러니까 10.4%, 10.7%로 다른 조사는 대부분 한 자릿수였거든요. 이제 이렇게 좀 갈팡질팡하는 이 응답층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유념해 볼 수 있겠고 국민의힘 지지층을 보니까요 유승민 전 의원을 뽑겠다가 24.3%입니다. 아, 낮네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이준석 의원이 16%예요. 다른 후보들과 맞닿았을 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준석 의원이 조금 두각을 드러냅니다. 큰 차이가 안 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이념적으로 진보 보수를 나눠 보면 보수가 이재명 22.9%, 유승민 22.2%. 그러니까 야. 보수 내부에서도 이재명과 유승민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 대목이 좀 주요할 것 같고 이준석 14.9%고요. 중도층으로 넘어가면 좀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데 이재명 48.8, 유승민 17.5, 이준석 12.4%로 지지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요 3자 구도에서는 전 지역, 전 연령 이재명 대표가 좀 압도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영남에서도 좀 많지 않고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이걸로 굉장히 지금 네. 최근 10년 동안 이제 뭐 야당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특히 이제 여당 지지층 같은 경우에 상당히 사실은 강고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특별히 이제 약간 좀 배신적인 이제 당에서 이탈하는 느낌을 보여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배제하는 흐름들 뭐 네. 강해졌기 때문에 이게 다시 극복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여당 후보 국민의힘 지지 그 층의 국민의힘 후보로 한 명이 딱 선정된 거잖아요. 네. 어찌 됐든 간에 뭐 후보가 있겠지만 네. 근데 24%밖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지를 안 한다고 아닌 하니까 거잖아요. 그 당의 후보가 아닌 거예요. 이 정도면. 다른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게 또 한 가지는 이준석
전 대표도 약간 고민이 또 되는 부분이 안겨주는 부분이 있네요. 왜냐하면 개혁신당 지지층에서 보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가 58.4%니까 네. 제일 높긴 한데 유승민 전 의원이 31%예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적은 거 아니거든요. 많죠. 왜냐하면 31%. 홍준표 시장과 했을 때는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72%를 가져갔어요. 압도적이었는데 나눠 갖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선거가 좀 늦춰져서 이제 이준석 대표 나온다 전 대표가 네. 그러면은 이게 이런 경우에는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눠 먹기 네. 식이 되겠네요. 그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왜냐하면 자기 지층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또 예고하는 수치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대결도 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을 넣어봤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개혁신당은 이준석.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네, 안철수 의원을 변동값으로 넣어봤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가 49.5%이고요. 안철수 의원이 14.8%, 이준석 의원은 13%. 네. 적합한 후보가 없음 제일 높습니다. 지금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제일 높은데 12.2%라고 응답한 경우가 있었고요. 기타 다른 후보 9.7% 이렇게 나왔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을 또 가보면 유승민 의원보다는 그래도 안철수 의원이 더 나은 편이긴 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안철수가 28.3%고요. 아이고야. 이준석이 14.3%를 보였다는 뭐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유승민 의원을 넣었던 조사보다는 차이가 좀 크게. 유승민보다는 낫다. 안철수가. 네, 안철수가. 국민의힘 예. 지지층에서는 예. 그렇고요. 진보 보수로 나눠봤을 때 이제 보수는 안철수 24.5%, 이재명 22.2%, 이준석 11%라고 보수층 응답자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47.6, 이준석 18.2, 안철수 11.8%여서 여기 중도층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보다도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대목을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상대적으로 좀 앞서는데 순서로 보면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유승민 이런 순위라고 봐야 되겠네요. 또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보면 좀 달라요.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유승민. 약간 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으로 국민의힘이 참 후보는 만들어야 되고 조기 대선이 점쳐지고 있잖아요. 어떤 후보를 내는 게 그러니까 최선입니까? 이게 정비가 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또 후보들마다 또 캐릭터가 약간씩 다르잖아요. 거의 그래서 다 이제 다르죠. 후보가 바뀌었을 때 어떤 사람이 정해졌을 때 다른 사람의 지지층들이 네. 이렇게 옮겨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또는 보수 성향층 내에서도 다양한 시각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선호하는 후보들이 또 분명하게 또 갈라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한 명으로 정해졌을 때 이것이 온전하게 갈 수 있을지 굉장히 사실은 짧은 기간 안에 그것이 주목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 지금 보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수용도가 높은 후보가 상당히 사실은 앞으로 주목돼서 봐야 되는 것인데 홍준표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는 네. 것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서 본인이 부각되는데 상당히 효과를 봤어요. 나는 정통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지를 받는 사람이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다자대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세훈 시장 등과 지지를 나눠 갖게 되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 이외의 오세훈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도 좀 예고될 수 있는 왜냐하면 얼마 이제 선거가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볼 수 있는 오늘 조사 결과들이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좀 벌써 던진 것 같아요. 뭐 앞으로 좀 이게 대선 나가겠다 벌써 얘기한다는 그런 느낌이고 또 조기 대선이 사실 좀 점쳐지고 있잖아요. 어떤 인물을 국민의힘에서는 또 선택을 할까요? 저는 국민의힘은 지금 현 주소로는 어떤 후보를 내도 불가능하다고 그 정도다. 보는 쪽인데 네. 그게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번 내란 사태 그리고 윤석열 탄핵 이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진솔한 사과나 반성 성찰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네. 지금 비대위가 출범됐잖아요. 근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뭔가 좀 더 이렇게 뭔가 전향적인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계엄의 바다를 일단 건너야 되는데 계엄의 바다입니까? 계엄의 바다를 네. 못 건너버리면은 이게 아마 어떤 후보가 오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한다라는 대전제를 놓고 본다면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하긴
하다. 네. 이제 이 변화가 없다면 어렵다라는 일단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구도적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3월 31일 이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라는 전제를 하고 놓고 보면 이준석 의원이라는 변수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죠. 이준석 구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개혁신당에서 또 다른 인물이 나올 수도 있겠고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일이지만 지금 이 3자 구도화에서는 사실 피해가 더 큰 쪽은 여권이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보다는 보수 쪽의 파이가 나눠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더 바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의 출마 자체를. 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만약에 대선이 4월 네. 이후에 치러진다고 했을 때 가장 주요한 변수는 이제 개혁신당의 이준석 전 대표가 출마를 하고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와 연대를 하느냐 예. 또는 후보 단일화 하느냐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변수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어떤 후보를 내놓더라 하더라도 기류를 이렇게 복원하기가 경쟁 구도를 만들기가 사실상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잠깐 길어지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도 있는 가운데 거기서 단일화나 연대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뭐 경쟁력을 좀 더 강화할 것이다 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아마 일각에 있을 텐데 우리 에디터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전에 해버리게 되면 상당히 이제 그 구상 자체가 확 깨지겠네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쪼그라든 상황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결과는 뭐 사실은 불을 불 보듯이 뻔한 뻔할 수 상황이다.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막으려고 끌려고 좀 하는 거 최대한 뒤로 가야 아니냐. 되니까 예. 단기간에 한다고 그 나중에 한다고 해서 확실한 뭔가 혜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단기간에 하면 이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 뻔하기 때문에 네. 막연하지만 어쨌든 뒤로 좀 늦춰보자라고 하는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명확하게 전략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전략적이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이 대전제가 이제 성립이 되려면 헌재 결정이 어떤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니까요. 헌재 심판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를 일단 지켜보고 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아예 이제 상황을 다르게 봐서 3월 31일 이후에 이제 대선이 열리게 된다라고 봤을 때 이 4명의 후보 중에 개파색이 제일 옅게 느껴지고 이준석 후보에게 그래도 좀 손을 뻗었을 때 융화가 잘 될 만한 캐릭터는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밖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3월 31일 이후에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예. 이준석이 개혁신당 후보로 이준석 의원이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어떤 단일화 카드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범여권 내부를 통합을 해본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한번 맞상대를 해본다라는 그런 그림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이제 이건 뭐 제 뇌피셜인데요. 아니, 대개는 전략가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선에서도 보면은 이제 같은 정당 안에서도 캐릭터가 좀 다른 후보들 또는 지지 기반이 좀 다른 사람들을 쭉 처음부터 우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네. 출마를 이런 사람을 한 3명 정도를 출마를 하게 만든다. 디자인을. 예. 그거 꼭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다음에 누가 후보가 되면 지지 선언을 받고 하면 우리 포션이 늘어난다. 이것을 이제 그 훌륭한 전략가들은 처음부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런 분들 지금 있는지는 근데 모르겠어요. 또 변수가 너무 많아요. 변수가 오세훈 시장 많아요, 얘기해봐야 또 아직까지는. 사실 또 명태균 게이트도 명태균 표현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거 나오고 맞아요.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지금 국민의힘 후보 중에 그런 의혹과 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사실 한동훈 의원, 한동훈 한동훈 전 정도? 대표이거나 네. 아니면 유승민 전 유승민. 의원인데 이 당내 경선을 또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지가 또 큰 변수여서 그렇죠. 너무 많은 이 가정들이 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국민의힘 그만큼 아주 시계가 제로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논리도 없이 탄핵을 미루고 안 된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연결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월요일 시간에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다는 말씀을 하기가 하기가 조금 너무 힘이 듭니다. 예, 아, 정말 애도드리고요. 네. 저 유가족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 참 너무나 큰 일이 일어나서 참담한 상황인데 또 이 최악의 항공사고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지난 괌 사고였나요? 네. 그때보다 훨씬 더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 정말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더 마음이 아픈 게 어저께 예. 같은 날 노르웨이에서도
이 비행기 사고가 있었어요. 아, 거기서도 비상 착륙을 했는데 예. 거기는 다 안전했더라고요.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더 참담하게 느껴지고요. 여러 가지가 하여튼 저기 2024년 정말 다사다난한 이 해에 마지막에 일요일 날 이런 일이 일어나서 너무 슬픕니다. 자, 지금 또 뭐 전국도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계엄 있고 탄핵도 있고 국가 혼란기라고 봐도 되는데 또 최악의 항공사고가 발생했다고 봐야 되는데 최상목 대행이 제대로 수습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제대로 수습을 해야죠. 해야 된다, 할 수 이거는. 있겠냐 이런 네. 얘기를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요. 이번이 이제 민항기에서 일어난 사고 아니에요. 근데 네. 지금 이제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28명의 신원 확인이 안 돼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도. 네, 네. 아직까지도 안 되고 그냥 지문도 지문 뭐 확인이 안 되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 유전자 감식을 거쳐야 되는데 네. 여기에는 절대적으로 정부에서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국가과학수사본부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줘야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 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국토부에서 네. 여기서 이제 조사본부를 꾸려가지고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대로 그리고 이게 금방 밝혀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유가족에 대한 지금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애도 기간 기간뿐만이 설정됐습니다. 아니라 유가족에 예.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행안부에서 이걸 맡아가지고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여러 번 참사를 겪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태원 참사라든가 이럴 때 가슴 아프고 세월호 참사했을 때 가슴 아프고 했던 그런 일이 좀 벌어지지 않게끔 네. 그건 배려심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뭐 지금 저기 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하는 쪽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위에서는 방향만 잘 잡아주면 됩니다. 네. 뭐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권한대행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방향을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해서요. 그것만 권한대행께서 잘 방향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향만 잡아주시면 되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만 꼭 좀 말씀드릴 거는 네. 저도 어저께 속보를 보면서 너무 뭐 이제 화도 나고 기분도 나쁘고 한 게 이 언론 보도가 문제예요. 어떤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원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은요. 사실 아직 블랙박스 조사도 아직 안 돼 있거든요. 수거는 됐는데 네. 분석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분석이 될 때까지는 사실 마지막까지가 모릅니다. 지금 몇 가지가 이제 우리가 유추가 되는 거는 있죠. 정말 네. 이게 혹시 기체 자체에 무슨 기계적인 문제였는지 네. 아니면 정말 정말 베테랑이셨다고 그러기는 네, 하는데 조종 기장이요. 조종사가 네. 그런데 혹시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는 건지 아니면 제주항공사라고 하는 데서 평소에 관리가 문제였는 건지 네. 뭐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 뭐냐면 요번에 굉장히 제가 이상하게 본 건 이겁니다. 보통 문제가 있고 나면은 제가 폭파가 난 게 너무 이상했거든요. 기름을 못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기름만 버리면 좀 그까지는 안 갔을 건데. 그렇게까지면은 예. 그렇게까지 폭발 사고가 일어나지는 예.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까지 급할 이유가 뭐였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그렇게 금방 알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조금 이제 이런 부분을 챙겨볼 부분은 하되 이거를 갖다가 뭐 원인이 무슨 뭐가 짧아서 착륙료가 짧아서 그렇다는 등 뭐가 어쩌다는 등 이런 얘기를 성급하게 하는 거 이게 속보 경쟁인데 이런 속보 경쟁은 언론에서 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필요 없는 속보 경쟁이고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이 말씀이네요. 그럼요. 그다음에 네. 이제 두 번째는 네. 이것도 그런데 지금 저기를 유가족을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금도 요번에는 181명에 대한 신원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리스트가 벌써 나오거나 이런 거는 문제가 돼요. 막 그렇지 않은 게 이게 정말 꼭 뭘 찾아야 될 때는 되지만 지금 이거는 다 나와 있고 가족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런 신원을 바깥에다가 리스트를 내놓습니까? 이런 건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무안 공항에서 일어난 건데 네. 이거를 제주 항공의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공식적으로 제주 항공의
가령 뭐 참사라든가 이렇게 해주는 게 맞거든요. 지역을 빼는 게 맞다는 그러니까 지역을 거예요? 빼야 되는 게 왜냐하면 특히 이런 거는 굉장히 서로들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 무한 참사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조심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에 사실은 맨 위에서 해줘야 될 게 이런 거에 대한 겁니다. 나머지는 앞으로의 우리의 프로토콜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가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곧바로 무한을 내려가서 유가족을 만났고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정쟁 중단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정쟁 중단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면 특히 아니. 헌법재판소 임명하는 그런 부분. 아니 정쟁 중단이라는 게 네. 무슨 관련이 있으며 거기다가 정쟁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그동안의 정쟁이라고 하는 게 주로 여당 국힘당에서 많이 제기를 한 게 더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때문에 일어난 일을 지금 헌정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를 막고 있는 것 자체가 네. 정쟁을 유발하는 건데 그러니까 국힘당에서 정쟁 유발하는 거를 하지 않아주고 그다음에 지금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쪽에서 절차대로 이게 헌정이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그리고 정의가 조속하게 구현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그러니까요. 경제가 불안하지 않게 이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오히려 헌법소원 외면하고 정파적 이익을 딱 따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벌써 국민들이 의심을 해요. 예. 뭐 애도 기간 정한 것도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하려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지금 이제 제일 시기적으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1월 1일까지의 특검법, 네. 일반 특검하고 가만히 있으면 통과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여기서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말이 안 되죠. 예. 그다음에 이제 저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은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지금 이제 여론이 굉장히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는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왜 권한쟁의 심판이 들어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헌재가 정리해 주는 대로 헌법재판관 3명은 그때 임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때 임명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뭐 일주일 안에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일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의 체포죠. 체포. 이거하고는 뭐 사실 애도 기간하고 체포하고 좀 다른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국가적으로 예. 가장 위난을 만들고 있는 거는 바로 이 내란의 종식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지금 항공 참사라고 하는 거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막 지금 국민의힘이나 지금 쪽에서는 그러니까 체포도 안 하고 모든 걸 정지시켜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네요. 절대로 안 되죠. 네.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위기를 더 증폭시키는 거고 네. 그러다가 혹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런 게 오히려 더 갈등을 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저는 하여튼 지금 이 3가지 사안 네. 체포 윤석열 체포, 아하. 그다음에 탄핵.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그다음에 일반 특검법 통과. 요 3가지는 요거는 일정에 맞춰서 시급하게 해줘야 됩니다. 저는 뭐 지금 딴 거 다 떠나서 네. 뭐 질문하시겠습니다만 어저께 왜 윤석열 지금 SNS. 직무 정지에 SNS에 네. 그걸 올렸잖아요. 저는 그거 올리는 게 요새는 지금 거기도 비서관이 있긴 있을 텐데 네. 뭐 뺨 맞는 기분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는 당연히 직무 정지된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유감의 표시는 애도의 표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거기에 들어가는 함의 자체가 애도를 표현하는 것보다는 맨 마지막 문장.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게 뭔 말입니까, 저게? 솔직히 여태까지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 말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 중에 그 말을 하니까 이건 뭐 하겠다는 거냐. 왜냐하면 저는요. 지금 물론 한 15% 정도의 극우 세력들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하는 극우 세력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80% 이상 국민들이 윤석열
제발 좀 네. 잊혀져 다오. 우리 눈에서 보이지 좀 말아다오. 예, 그렇죠. 당신도 안전하고 국민도 안전하게 제발 구금 상태로 가주십시오. 이게 저는 대부분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저께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앞에는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네. 저도 국민과 함께 뭘 함께 합니까? 이게 말이 국민과 함께 됩니까?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딱 들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저런 글을 타고 쓰는지도 이해가 안 돼. 뭐 안 써도 되거든요. 안 써도 당연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중무정지된 상태에서는 사실 그런 거 하는 거 자체가 가만히 있어도 돼요. 최상목 부적절한 대행이 일이죠. 하잖아요. 지금. 네네. 오히려 네. 지금 왜냐하면 이제 그게 망상인데 본인이 대통령 자리에서 직무정지가 됐기 때문에 마치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네. 자기가 없기 때문에 잘 수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야 오송 참사 있을 때 이태원 오송 뭐 다. 이태원 참사 있을 때 대통령이 우리의 애도를 막고 오히려 진실 규명이나 이런 걸 너무 늦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네. 게 너무 기억이 선명한데 그런 아픈 추억을 다시 또 환기시키는 거죠. 그 지금 7일간 국가 애도 기간이 설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됐는데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이게 지연될 수도 있는 겁니까? 애도 기간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까? 어느 탄핵 심판이요? 지금 탄핵 심판 개시가 됐고 또 권한쟁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상관없는 없겠죠.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가 애도 기간에는 지금 이제 각 지역마다 뭐 네. 서울도 생기겠습니다만은 이제 합동 분향소가 생기고 또 이제 스스로 나서서 또 이제 분향하고 이런 네. 것들은 뭐 당연히 애도하는 건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거는 있지만은 그 특히 이제 이번에는 그 희생자분들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 상당히 많은 많습니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쪽에서는 아마 분향소 활동이나 이런 게 많겠지만 나머지는 모두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특히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온 세상이 시끄럽다 하더라도 가장 평온한 상태에서 맞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이게 진행되도록 하는 데여야 하는 데가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헌법을 지키는 거니까 어떤 일이 나더라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심리하고 재판하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이번에 여러분들이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그동안 국회를 네. 상당히 쓸데없고 정쟁만 하는 걸로 생각하다가 이번 계엄 해제하는 동안에 얼마나 중요한지 맞습니다. 국회 기능을 알게 됐잖아요. 효용성을 느꼈어요. 네, 예. 이게 정말 국회라는 게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도 재헌 국회라는 말을 들어보셨듯이 네. 대통령 먼저 국회가 먼저 있는 겁니다. 법을 만들고 그 법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헌법재판소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헌법인 이거를 지키도록 하는 게 헌법재판소가 네. 이렇게 중요한 데였어 이런 거를 다들 아시게 됐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게 좀 전에 대통령 윤석열의 SNS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도 사실 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탄핵 이후에 좀 잠잠했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긴급회의를 주재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좀 우리가 봐야 됩니까? 이거를 흘린 게 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굳이 보도할 필요가 있나 그냥 하면 알아서 보도를 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럴 때 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뭐 한번 모여서 그래도 우리가 뭐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했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직무가 정지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 자기네들이 모여서 회의하거나 일상적인 건 할 수 있지만 이런 비상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한다는 것 자체. 그럼 모이는 그러면 사람들이 당장 의심하거든요. 네. 모여서 또 뭘 꾸밀라고. 뭐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죠. 좀 전에도 뭐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이 이제 최상목 대행한테 헌법재판관 임명 또 특검법 공포 할 거다 믿는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은 이 민주당 기대에 최상목 대행이 부응할지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상목의 선택. 그동안 나온 뉴스 중에 네. 굉장히 주목할 만한 뉴스가 최상목 그러니까 기재 부총리 시절에 네. 그 계엄 있고 난 사흘 뒤에 회의에서 그렇죠. 자기가 겪는 세 번째 탄핵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탄핵 사태라고 이미 본인이 인지를 했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이럴 때의 중심을 잡아주는 게 어떤 거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 최상목 권한대행은 아무래도 한덕수 권한대행보다는
늘공에 좀 더 가깝죠. 공무원을 사실은. 더 정권을 바꾸면서 계속 그 공무원을 했었으면 기재부 그러니까 등등. 늘공이라는 예. 게 항상 공무원 아니에요. 어공 그러니까 우리가 네. 보통 알고 있는 게 어공은 조금 정치바람을 많이 타는 편이지만 네. 한덕수는 어공에 가까운 정말 거죠. 어공이죠. 왔다 갔다 했었죠. 근데 물론 예. 이제 최상목도 이게 저기 부총리가 정무직이니까 어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양반의 행보가 그동안 네. 경제 관료로서 그리고 행정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이 좀 더 크지 않냐. 그럼 네. 이럴 때 상황을 봐서 국가에 어느 게 도움이 되느냐를 좀 파악을 하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을까. 이게 두 번째까지 기대고요. 세 네. 번째는 이제 이게 우려죠. 우려가 뭐냐면 우리가 뭐죠? 늘공은 되게 용기가 없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되게 용기가 예,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예. 근데 제가 최상목 권한대행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역사의 현장에 있다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정말 큰 소득이 네. 우리가 바로 역사의 현장에 있고 역사의 순간에서 우리의 용기와 공감과 연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지금을 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하려고 한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대한민국을 만든다 이런 게 굉장히 크잖아요. 네. 최상목 권한대행께서는 아마 일생을 굉장히 늘공으로서 조심스럽게 살아오셨는지 모르지만 바로 그런 조심스러운 거로 지금 이때 필요한 용기를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국힘당 쪽에서의 그 압력이라든가 압박, 이런 압력이 게 있겠죠, 좀 아마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거를 좀 덜 받으면서 네. 왜냐하면 그리고요 이렇잖아요. 지금 그거 하고 본인 스스로 사퇴해도 돼요. 만약 저기 하다 그러면은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나는 역사적인 저기를 하겠다. 네. 그러고 나서 뭐 하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뭐 이제 1월 1일이 이 특검법 이 날짜인데 만약에 수용하지 않으면 재판관 임명도 안 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최상목 대행이 그렇게 한다면 민주당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월 4일 이후 탄핵합니다. 바로 탄핵되는 겁니까? 그럼 뭐 이거는요 어쩔 수 없는 필연의 단계예요. 네. 다만 여기서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는 거는 내일 안에 동조한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가령 탄핵을 할 거예요. 가령 사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일 안에 관련된 걸 중요한 걸 발표하기로 했는데 네. 아마 오늘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이제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저기 할지 모르지만 지금 헌법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 더군다나 특검의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거는 명확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그럴 때는 탄핵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거죠. 최상목 한 사람만 하느냐? 그러니까 전체 탄핵을 하느냐. 왜냐하면 2주 다음에 2주 뭐 등등 더 좀 어렵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5명을 탄핵을 하느냐? 네. 아니면 전체를 다 탄핵을 하느냐? 왜냐하면 이거는요. 사실은 이랬습니다. 저기 했을 때 바로 그때 저기 탄핵이 있기 전이었죠. 네. 바로 계엄 사태 있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다 사퇴선 냈더랬어요. 나간다고 본인들이 얘기했는데 다 지금 있잖아요.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런 불안하게 만드는 것보단 그게 나을 수 그럼 있을지도 모릅니다. 권한 대행이 다 사퇴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헌법상으로 생각도 못 해봐가지고. 권한대행이 다 사퇴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무위원이 없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국무위원 바로 그 전에 네. 뭔가를 조치를 해야 되는 해야 거죠. 되겠죠, 이제 사퇴하기 아마도. 전에 예.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뭐 상황이 사실 만만치 않고 또 이런 또 참사까지 일어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또 연결되는지 봐야 되는데 일단은 미국 입장 좀 얘기를 드리보면 이 미국은 최상목 권한대행하고 같이 할 수 있다. 또 미국은 한국이 헌법이 정한 절차대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어떻게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봐야 그래서 됩니까? VOA를 통해서 네. Voice of America를 통해서 한다는 게 항상 미국 국무부의 입장을 많이 얘기하기도 하고 이번엔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서 부대변인 통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이번에 그 대목에 아주 정말 저기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네. 그게요. 대한민국의 국민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국민을 국민을 믿는다는 거죠. 믿는다는 미국에서. 믿는다는 말이 제가 지금 이번 다 전국에서 정말 1차적으로 믿는 거는 국민이잖아요. 네. 근데 국민을 또 대변하는 게 헌법입니다. 맞습니다. 이 헌법하고 국민하고 거의 같은 등치되는 개념인데 이걸 믿으면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냐면
미국으로서 지금 아직 민주당 정부니까 네. 민주당 정부에서는 더군다나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브래드 셔먼이 이번에 의회에서 할 때 이거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일 뿐만이 아니라 예. 세계의 모든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이거는 위협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왜냐하면 이번에 총리를 탄핵한 거는 이거는 헌법에 있는 거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대로 한 거죠. 헌법에 있고 법에서 할 수 있는 거대로 하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국민의 결정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의 결정이 바로 국민이 결정하는 거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지 의사를 표현하는 게 지금 미국으로서 맞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헌법재판소 얘기부터 좀 해보면 헌법재판소는 뭐 오늘 뭐 우리 참사 얘기도 했지만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별로 흔들리지 않고 절차도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좀 전에 그 정영식 재판관도 끌지 마라 그냥 하겠다라고 네. 하는 거 봤을 때는 윤석열이 지금 하는 지연 전술에 말려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혀 못 그럴 거예요. 예. 왜냐하면요. 지금 뭐 솔직히 이번에 네. 재판관들이 정말 너무너무 열받지 않습니까? 현직 저기 뭐야 판사. 대법관을 갖다가 체포하려고 그랬죠. 그다음에 몇 명 전임 대법관도 체포하라 이럴 수도 있지. 현직 판사까지 체포하라고 이런 데가 어디 있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사실은 지금에 있는 자료와 예. 그다음에 그동안의 모든 영상 자료 있는 것만 가지고도 이거는 탄핵을 추진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 네. 놀라운 게요. 이번에 증인 채택한 사람이 15명에 불과해요. 저기 때는 누구 때죠? 박근혜 때는 때? 9명인가? 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70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줄었죠. 근데 네. 지금은 15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그동안 국회에 나와서 증언한 사람들입니다. 했던 사람들이죠. 예. 그러면 사실 국회에 나와서 증언했다라고 하면은 그것만 그대로 채택해도 별로 문제가 없을 정도가 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빨리 이 불안을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도요 이번에 이거가 있습니다. 솔직히 헌법재판소에 대한 것도 그동안 불신이 상당히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껏 그랬죠 네. 조금. 근데 네. 이번에가 이럴 때 헌법재판소의 그야말로 정통성을 효용성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진행될 네. 것이다. 헌법재판소 속도를 내는데 이 수사 상황은 사실 한 달 정도 지금 끌고 있으면서 제자리입니다. 특히 3차 소환도 지금 윤석열이 불응을 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수사 상황이 조금 막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막힌다기보다는 이제 수괴를 네. 잡아들이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더 빨리빨리 못 나가는 건데요. 근데 그렇게 못 나가는 이유는 그건 확실합니다. 네. 특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공수처한테 왜 체포하지 않느냐 뭐 운운하고 검찰은 얘네들은 왜 김용현 발표하면서 딴 거 안 하느냐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애로가 있어.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체포를 해도 사실 이건 어차피 특검으로 넘어가야 제대로 기소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미리 알아서 했다가 혹시나 또 여러 가지가 틀어질까 봐 이런 고민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특검이 빨리 출발할 수 있게 아하. 해주는 게 하고요. 다만 체포는 윤석열 본인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수처도요 살아남으시려고 그러면 체포까지 하셔야 될 걸. 체포영장 부분인데 네. 그게 좀 걱정되는 게 영장을 할 가능성도 있다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확보 과정에서 경호처 충돌 부분 이 부분이 조금 걱정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경호처가 예. 우리 경찰 모든 전력보다 높아요? 아니죠. 우리 군까지 해서 높죠. 뭐 이럴 수는 없어요. 예, 예. 왜냐하면 이거는 체포영장을 발행을 하고 강제 집행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강제 네. 집행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거기서 그 경호처가 총을 쏘겠습니까?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를 해서 그 사람들 결국은 진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만약 그렇다 그러면 그 진압 모습까지도 보여줘야 그 국민들이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지. 왜 대통령 앞에 여태까지
김건희 앞에만 서면 모든 법이 다 휘어져 버렸는데 이제는 윤석열 앞에 가면은 모든 게 다 휘어지고 거기에 총칼을 들이대고 경호처까지도 총칼을 쓰거나 그럴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상황상 뭐 탄핵도 진행 중이고 특히 수사도 진행 중이지만 지금 김용현의 공소장 이걸 보면 사실 너무나 확실해져 버렸어요. 그럼요. 예컨대 윤석열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계엄을 내가 2번, 3번 계속하면 된다. 뭐 이런 지시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거 보면 뭐 사실 내란죄가 100% 확실한 거 아닙니까? 120%. 120%, 1000%. 더 말할 것도 사실 없어 네.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그날 한덕수 네. 그 탄핵 의결하는 와중에 이게 속보로 떠가지고 그날 왜 나와가지고 그 국힘당 의원들이 막 뭐 탄핵 무효 어쩌고 네, 저쩌고 하면서 뭐 얘기했는데 온천 무료로 느끼긴 온천 하던데. 무효. 네, 뭐 식권 라면으로 느끼기도 그래가지고서는 하고, 그래서 그때 밑에 속보가 딱 떴는데 네.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와. 뭐 이 말 야.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전두환하고 또 전두환보다 더한 거 아닌가요? 전두환은 발포 명령에 아직 대한 뭐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없어요. 예. 실제로 발포가 되었다는 네. 거는 있지만 그걸 못했잖아요. 지시를 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을 확인을 우리 못했거든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네. 이거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글쎄 말이죠. 총 쏘라고 했잖아요. 네. 어디 지도자가 총 쏘라고 했는데 국민들한테 국회의원한테 이게 뭐 더 이상 뭘 따져 봅니까? 그래서 뭐 저기 뭐야 이거는 저는 솔직히 지금 국민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네. 이 저기 새해 들어가기 전에 연말 선물로 오늘 체포. 오늘 체포 구금 됐으면 네.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이제 제주여행 추락 사고가 생겨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해야 될 건 해야 된다고 된다. 봅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이 황당한 일을 또 벌이고 있어요. 이재명 또 한동훈 대표 또 전 대표죠. 박주민 의원을 포고령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이게 미쳤어요. 포고령이 이게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운데 포고령 자체가 뭐예요, 이 사람 위헌적인 진짜. 포고령인데 아니 제가 저는 그 첫 번째 포고령 보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네. 그때 솔직히 저는 처음에 웃었거든요. 네. 아니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국회인데 국회인데. 국회한테 활동을 하지 말래. 네. 이게 말이 되는 포고령입니까? 그랬으면은 지금 아니 그거 왜 저기 뭐야 그 이재명하고 한동훈만 하라고 그래요? 네. 거기 190명 국회의원들 다 잡아들이라고 그래야지.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날 다 같이 그날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가면서 라방 하는데 보니까 본인도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네. 아유, 침착하게. 당연했죠. 저도 보긴 했었는데 국민들 그때. 예. 와주십시오 그러는데도 왜냐하면 그때 머릿속에서 지나가는 거는 정말 옛날에 계엄 당했던 생각. 근데 실제로 그래 될 뻔했잖아요. 지금 그럼요. 계획을 보면 사실 막은 거지. 국회의원이나 그러니까는- 시민들이 막은 거지.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면서 거기 가서 했다는 이것 네. 때문에. 근데 김용현 측에서도 이런 것도요. 다 같이.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쪽에서는 이제 시간을 누리자고 네. 하는 거. 그 다음에 김용현 쪽에서는 이게 내란이 아니라는 거라고 하는 거를 끊임없이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작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전이다. 네. 탄핵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은 뜨겁습니다. 근데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부산으로 한번 가보면 윤석열 내란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박수영 의원입니다. 부산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인데 이거 사실은 시민들이 진짜 난리 났거든요. 뭐냐라고 난리 났는데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네. 그날 수천 명이 네. 그 바깥에서는 왜 그러냐? 예. 네. 여기 안에는 한 몇십 명이 들어가 가지고서는 저기 하고 그다음에 바깥에서는 한 수천 명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뭐 부산의 남태령이라는 네. 얘기를 하더군요. 부산 남태령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수경 의원도 네. 이럴 때는 말 조심을 좀 해야지. 그렇죠. 아니, 왜 왜냐하면 자꾸 저 편들어요? 지금 아니, 편들면 그게 되는 건가? 아니 왜냐하면 저는 편드는 것도 네. 하는데 분노를 일으키면서 네. 편드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국힘에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네. 지금 보면서 한심한 게
윤석열 대한민국을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생각 안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국힘당에도 지금 해악을 끼치고 있지 매우 않습니까? 큰 해악을 끼치는 것 같아요. 지금 뭐냐면 사실은 앵간한 대통령이라면 이럴 때 국힘을 자기가 다 스스로 탈당해 주는 게 탈당하는 맞죠. 겁니다. 그래야 정당이 살 거 아니에요. 5년 지나서 박근혜 후에 5년 집권했잖아요. 글쎄요. 여지도 그러니까 스스로 없어요. 탈당해 주는 예. 게 맞는 거. 그리고 그게 안 되면은 국힘에서는 제명을 하는 게 제명시키면 많은 거죠.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야 우리가 대통령이니까 그동안 감싸고 잘해보려고 그랬지만 이런 비상계엄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거 이렇게 이런 거는 저기 뭐 탈당 국가 반역자예요. 내란 제명해야 된다. 예. 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왜 못하고 있어요. 계속. 그다음에 이거는 내란 피의자다. 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될 거. 아직은 내란 확정범은 아니면 내란 피의자니까. 피의자고 예. 충분하게 우리가 다 같이 두려움했던 이런 정도로만 얘기하면 돼. 기본적으로 제명을 안 시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체포 구속이 안 근데 돼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체포 구금되면은 이제 조금 바뀔 달라질 수도 겁니다. 있겠죠. 근데 이 쌍권총이 네. 지금 권영세, 쌍권이야. 권성동. 저는 뭐 원래 저기 권성동이 혼자서 다 하고 싶은데 네. 근데 뭐 그게 좀 모양이 이상하니까 그냥 권영세 뭐 이렇게 뭐 일종의 해서 쌍권총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권성동이 거의 다 주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비대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바깥에 이 얘기는 안 했는데 그래도 비대위원장이 제대로 취임을 하면 이게 아직도 추인이 안 된 모양이에요. 네. 그 중앙위원회에서 아직 내정자입니다. 예. 내정장가 봐요. 그렇게 나고 나면은 이제 또 다른 거는 좀 딴 얘기 해야 돼요. 이거 제명시켜야 됩니다. 이런 거 했을 때도 제명 조치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당으로서의 수치고 나중에 위헌정당 정당 해산의 근거가 될 겁니다. 네. 네. 뭐 추경 원내대표 지금 또 조사를 뭐 지난 받았다고 하는데 네. 정당하고 지금 이번 내란하고 관계성, 특히 국민의힘 관계성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더 곤란해지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상계엄은 했지만 내란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그거 있는 거 하고 싶은 아니에요. 거예요. 탄핵할 그거 건 하고 아니다. 싶어가지고 예. 그거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아니 속마음은 탄핵은 될 수도 있지만 내란으로는 아니다. 안 된다. 예.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내란 동조 정당이 되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무리. 그게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증거 그게 안 드러나는 거 돼요. 보면 네. 오히려 국민의힘 정당이 아주 깊숙이 저렇게 하면 할수록 더 개입되고 더 관여되고 내란 동조 정당이 돼요. 지금 저러면. 몇 가지가 저도 사실은 좀 미싱 링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그동안 하도 군대 쪽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힘 내부에서도 뭔가가 동조, 그러니까 추경호 라인 네. 뭐 컨택일 거 하고 그다음에는 검찰도 분명히 뭐가 있을 거예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왜냐하면 리가 없잖아요. 그때 검찰하고 선거하냐. 예. 그러니까 검찰에 뭐 공식적으로 심우정 검찰총장 라인인지 예. 아니면 다른 김주현 라인인지. 민정수석으로 해가지고 다른 라인인지 그게 분명히 가동되고 있었던 게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제가 추경호 이쪽을 굉장히 의심하는 거는 바로 그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보냈던 메시지에 네. 국회 운영자금 끊어라. 비상입법기구 만들 그거 생각해라. 아 비상입법기구 만들면 그게 뭡니까? 그게 국보위 아니에요. 그렇죠. 국보위 같은 거죠. 전두환의 네, 국보위 전두환의 아니에요. 국보위. 그러니까 예. 완전히 전두환을 머릿속에 완전히 그냥 완전 모델로 위헌적인 것들을 모델로 다 생각하고 극단적 있었던 거야. 위헌적인 것들을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전두환도 예. 포고령 내릴 때 계엄에 다 사인했어 국무회의 하고 손으로 했어요. 했지만 손으로 그거 다 손으로 부서, 쓴 거지만 부서. 예. 부서로 해가지고 다 했거든요. 네. 그것도 안 하고서는 하니까 그러니까 위헌 위법이지. 자, 뭐 상황이 연말 상황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윤석열 지금 체포 구속 이 부분이 좀 가장 눈에 띄는 거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시고요. 네, 제가 또 인사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원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